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중 관세를 두고서 공방전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들이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 같다가도 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이 혼란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크게 오른다거나 또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린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쇼크를 잊었는가? 빅투자, 베팅을 늘리는 개미들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빚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장이 좋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투자가 시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선진국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은 계속적으로 좋은 수익권에 들어가는 그런 채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선진국보다 이제 신흥국 쪽에 기대감을 더 모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자, 1111이 되네요. 자, 이런 날은 대체적으로 뭔가 좀 특별한 기념일, 네,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빼빼로데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광군제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광군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번 중국 광군제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만들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증시에 조금 녹여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중국 쇼핑 관련한 이런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벌써부터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양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그러죠. 이게 반가운 소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사드 보복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왔을 때 정말 제주도니 어디니 해갖고 막 몸살을 엄청나게 앓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부담감들도 사실은 솔직히 있는 편이죠. 근데 일단 관광의 어떤 수요가 점점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내수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중국인들이 또 워낙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장일단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관리해서 좋은 것만 좀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11월 이제 둘째 주라고 봐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또 시작이 되고 또 이번 광군제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을 좀 재워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가도록 합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도 약간의 혼조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1단계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일단 되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1단계 합의 정도는 일단 도장을 무조건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쁜 악재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살짝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죠. 현재 이제 칠레에서 원래 열리기로 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가 되고 그것을 대처할 만한 어떤 장소가 아직 섭외가 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장소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확정이 돼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도장을 찍는 게 거의 90% 확실시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는데 아직은 만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마카오를 제시했다. 그러다가 미국이 그냥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을 계속 고집해가지고 시진핑이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장소가 일단 정해져야지만이 또 일자가 정해지게 될 테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잡음이 살짝 나오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이야기한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은요, 기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간다는 점, 이것이 미국과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 1단계 합의, 2단계 합의, 3단계 합의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로 이런 관세를 계속 철폐해 나가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중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합의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백악관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관세를 철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그 시장에 기대감이 커졌었죠. 그런데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트럼프가 약간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요, 이 관세 철폐에 대한 부분들, 지금 중국이 뭐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산다거나 또는 제품을 많이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강제 이전이라든지 이런 그 살짝 뭐라 그럴까요?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살짝 벗어난, 즉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미국이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중요한 골자인데,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관세 카드가 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 무역 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관세를 중국에게 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얼마만큼 타격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만큼 중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그런 포인트도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관세 철폐를 해주게 된다면 중국에게 나중에 2차, 3차 시점에서 뭘 내세울 거란 말이죠. 철폐했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도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일단 다 철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마도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별 어떤 그 관세 철폐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도 안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농산물도 많이 사주고 또 환율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취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미국의 뜻을 수용했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뭔가 대응해주지 않는다면 중국이 또 삐질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중국이 삐진다고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네. 이런 것들은 약간 도의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상호 간에 무언가 주고받는 그런 협상이 되어야지만이 좋은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포인트가 나온 게 있는 게요.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13일 수요일 날,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유럽연합,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과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관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EU 집행위원장이죠. 장클로드 융커라는 집행위원장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조금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하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농산물에 대한 그런 개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쪽을 우리가 WTO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포석들이 전부 다 이런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끌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10월 산업 생산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요한 그런 지표들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14일,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설이 있는데요. 13일, 14일 두 번의 연설이 있는데, 이때 이제 경제 전망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금리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겁니다. 일단 인상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시장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특이한 그런 포인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생산자 물가, 이런 쪽 CPI 지수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이제 주 후반부에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 후반 이게 그 13일 그 다음에 14일 날 발표가 되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PP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저기 13일, 14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죠. 이렇게 주 후반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은 현재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현재로서는 뭐 미국 증시에서 뭐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좀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그냥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쇼크로 잊었는가? 빚투자, 베팅을 늘리는 개미들이란 뉴스인데요. 코스닥 바이오주 과열을 유도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빚투자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용거래,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9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죠. 네, 지난주 후반 정도 보시면 이제 9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코스닥 쪽에서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 거래 동향을 좀 살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신용거래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이 대차 거래가.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물론 코스피 쪽에서도 늘어날 수 있는 모양새가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 정도 증가를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가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조가 넘는 그런 신용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투기성 자금들이 한 군데 몰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몰려있는 구간이 중소형주,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보면은 이제 약간 무분별한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약 바이오가 워낙 좀 재료를 강하게 만들고 또 시장에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 이런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분탕질한 게 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주가들이 그 수준에서 본다라면 대부분 고점 찍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저 밑에서부터 수익을 내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단기적 변동성이 위에서 나타나는 거 큰 문제 없겠죠. 그런데 위에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 변동성이 10% 20%만 나오더라도 내가 가진 그 자금에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얼만큼 썼느냐에 따라 이런 그 자금의 어떤 움직임들이 제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손실률 같은 경우도 그냥 마이너스 10%만 나왔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겠지만 레버리지를 쓰게 된다면 실제로 마이너스 10%가 아닌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충격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변동성을 보이고 하락하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는 투매를 부르게 되죠. 주가를 단기간에 확 낮춰버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막 팔게 되죠. 투매를 부르게 되면 단기적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요. 물량들이 일시에 확 정리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빚내서 투자하시거나 단기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빚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상황은요, 우리가 2018년도에, 대북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작년 5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5월, 6월경에, 이 대북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신용융자, 또 빚을 내서 들어온 개인들 투자 자금이었고요. 꼭대기에 물려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시장을 실제로 떠나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비슷한 어떤 효과들이 지금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비슷한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주식 투자는요,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어떤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석 투자를 장기 투자로 밟아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욕심은 결국에는 화를 부른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다라면 적립식으로 꾸준히 일정 금액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빚을 내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 개인들의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한번 확대가 돼버리게 되면 이런 큰 자금들이 휘청하게 되면서 변동성을 또 보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빚이 많은 것, 신용이 많은 그런 업종군이나 종목군들, 또 단기에 많이 과열된 종목들은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채권 투자에 시비가 교차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선진국이 비틀비틀, 신흥국은 선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이제 신흥국이 비틀비틀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랑나비? 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 네. 이건 김흥국이죠. 네. 자, 아무튼, 네. 너무 심심할까봐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네. 재미없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글로벌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 보시면 이제 달러로 환산한 채권 인덱스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이 뉴스 기사에 저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프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유로존은 마이너스 1.4%, 신흥국 아시아와 남미 쪽에서는 0.6에서 0.2%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작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또 경기 성장 때문에 달러가 막 빨려 들어가니까 강달러 현상을 인해가지고 미국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제법 짭짤한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 이거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신흥국에 대한 부분들이, 또 특히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2018년도와 좀 다른 게, 경제 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약달러 기조가 나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죠. 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위험자산이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이 더 선호할 수 있다.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약달러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의 금리가 점점 이 채권도요, 이자율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금리가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경기가 좋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이다 이거예요. 망할 염려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안전자산이 아니라 조금 위험자산, 즉 망할 염려가 없다라면 조금 수익률이 높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워낙 독주를 해버리니까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약달러 기조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또 경기는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신흥국 쪽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이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안 올라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미국도 올라가고 신흥국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 이제 지난 시황이라든지 지난 저의 어떤 이야기들, 방송을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적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 시장은 기관들이 이제 바닥을 잡아놨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정말로 멋진, 정말로 강한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대를 조금 많이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의 어떤 기준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을 두고서 서로 말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요것은 일단 뭐 장소와 그다음에 시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그냥 알아서 잘 해결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매기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무역 경제 지표들,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주 후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후반부까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쁜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주중에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빚내서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게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는다.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을 각인하고 그 굴절 지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라. 자, 이게 뭐냐면요. 변화하는 자리가 항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이 변화하는 자리에서 이제 계속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할 때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시장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